어쨌든 뭐 1년 지나서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문학적으로도 좀 많은 진보를 하시고, 또 문학을 통해서 이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 뭐 새해 시작하는 인사로 또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우리 혜연님. 네, 새해는 교수님과 함께 좀 문학이 뭔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네. 시영님도 한 말씀. 예, 새해에는 좀 더, 글도 많이 읽고 또 써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분이 올린 그 시를 볼 건데요. 그거 보기 전에 새해고에서 음, 작년부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를 제법 많이 썼어요. 잘 썼나 못 썼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라고 봐야 될지 잠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주로 이제 시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쓴 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부터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분 거 볼게요. 시의 세계. 철학이 존재를 말할 때 시는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음악이 소리를 연주할 때 시는 언어를 읊조리고 화가가 색채와 모양으로 화폭을 채울 때 시인은 운과 율로서 원고지를 채웁니다. 과학자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할 때 시인은 그것들의 하모니에 접촉합니다. 현실인이 하루하루를 무미하게 살아갈 때 시인은 순간순간을 별미로 맛봅니다. 시인은 향기를 꿈꿉니다. 시인은 감각적으로 상상합니다. 살아있음은 장엄하고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잘디잔 사금으로 모래밭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시인은 느낍니다.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는 오 하는 감탄어가 흘러나옵니다. 필로소피는 넓은 범주를 개념으로 다루고 포에트리는 낱낱의 소식을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슬을 진주로 줍는 두 살 아기의 이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없던 것을 창하는 예술가의 사랑스러운 소녀와 눈 맑은 소년의 숭고한 어머니의 우아한 무용가의 서글픈 방랑자의 다채로운 이미지의 심오한 현자의 오귀한 세계가 있습니다. 검으로 하늘을 베고 뜰채로 소리를 건지며 색채를 신주로 마시고 해와 달을 배로 놓아 저으며 머나먼 유성 애인과 은밀히 키스하는 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쓴 시를 가끔씩 보여드렸는데 좀 색다르죠? 좀 잠언시 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 줄씩 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생각도 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신지 우리 혜연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 표현을 너무 적절한 표현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적어진 대로 우리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시로다 옮긴다는 게 물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유, 쉬우면은 다 위대한 시인 되게요.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게 네, 울림이 있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읽었지만은 요 자료를 들을 테니까 제가 말한 것들을 또 오늘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시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고 또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잘 정리가 좀 될까 말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행간, 틈틈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형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어떤 세상 말라 그를 각각의 아, 하나의 구절로 이렇게 다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불교 탐구 모임 강의를 했고 오늘은 문학인데요. 어제 이 얘기 거기서 했던 거하고 좀 중첩되는 면도 좀 있어서 사이사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저께도 이제 수강자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또 뭐 철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제가 하는 말은 좀 일상용어,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세상말. 그래서 뭐 전문 수행인이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마음 공부 같은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비슷한 얘기 같아요. 이제 여기에 쓰인 말들이 뭐 존재니 이런 말들은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은 대체로는 누구나 알아들 만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좀 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 존재를 말할 때 신은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존재라는 말이 참 머리 아픈 말이죠.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것보다는 철학하고 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철학하고 우선 비교할 거는 시보다는 문학, 또 문학보다는 예술이죠. 철학은 말하자면 전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도 정도 규모라고 하면 그 상대가 되는 크기의 도는 예술이죠. 근데 문학은 그 예술 도 안에 하나의 군에 불과하죠. 시는 다시 그 군 안에 있는 면이에요, 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급은 아니지만 여기서 시는 꼭 그 시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문학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이게 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하고 다른 건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철학은 개념으로 말하고 문학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채로 말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그 미인이 있을 때 미인이 살아있으니까 미인이잖아요. 이렇게 뭐 해부를 해버리면 미인이 되겠습니까? 죽여가지고 해부를 하면 미인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움직이고 살아있고 웃고 향기롭고 이래서 미인 아니에요? 그런 미인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미인입니다. 이러면 미인이 아니겠죠. 미인이 아닌 건 아닌데 미인은 일부이긴 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쁘다는 건 그래서 이쁜 건 아니잖아. 이런 것 같은 게. 그래서 시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인체로 살아있는 채로 문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철학으로 넘어가고 생각으로 넘어가고 또 자연과학으로 넘어가면 거의 죽여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잘하고 시를 잘 쓰려면 요 살아있음, 생동성 여기에서 많은 걸 얻어내야 합니다. 좌뇌를 굴려가지고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굳이 비교하면 요 생동성에 더 많은 방점이 주어진다 이런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음악하고 비교해서 음악은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시는 언어를 갖고 하죠. 화가는 색채 모양으로 하고 시는 운과 율로 산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고요. 과학자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할 때 시는 그것들의 하모니에 접촉합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원인, 결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칙, 이 법칙적인 걸 연구하죠. 근데 법칙은 뭐 죽어 있다고 아까는 말했지만 고착돼 있죠. 예외라는 게 없죠, 법칙에는. 관성의 법칙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없어요, 거기는. 뭐 거룩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가 부딪히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뭐 나쁜 놈도 똑같고 착한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런 뭐 1호 반점의 뭐 용서도 없고 뭐 자비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자연과학이죠.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이제 시는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하모니라고 그랬는데 그런 원인 결과들도 사실 하모니가 있기는 있나 봐요. 이제 저는 물리학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초심적인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자연과학에 관한 이런 글들도 보게 되거든요. 자연과학의 기초는 수학인데 아마 우리 취영님은 그 책 보셨을 거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란 책 있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아시죠? 예, 들어봤는데 저도 책은 못 읽어보고, 아이고야. 예. 근데 그거 읽으셔야 돼. 최근에 누가 그걸 풀었다고 들은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 영국에 최근이 아니고 꽤 됐는데 그 예. 얘기예요. 그 사람이 풀기까지의 과정을 쫙 써놓은 건데 이제 미리 이제 그 앞 단계에서 수학의 역사, 초기 수학자, 위대한 천재들, 수학의 원리 또 이런 것도 설명해 놓고 야, 제가 2번이나 봤어요, 그 책을. 저는 그 분야를 모르지만은 그러한 그 수학자들의 그 치열한 탐구랄까, 이거 놀라는데요.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반쯤을 알고 또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무슨 등식 같은 걸 가능하면 적게 쓰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일반인도 읽을 만하게 쓰긴 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수학의 기초에서 이제 물리학도 나오고 다른 이제 자연과학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수학 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대형 칠판 3개를 걸어놓고 이제 훌륭한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대형 칠판은 이제 보통 보면 한 뭐 3m 정도 되는 칠판을 3개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잔뜩 수식을 쓰는데 그 수식이 웬만큼 수학 공부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기호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수능 시험 보면서 수일이 어렵다, 수위가 어렵다 이런 거는 장난이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알 수도 없는 기호들을 가득 찬 거를 그 거대한 칠판 3개다 잔뜩 써놓고 설명을 하면 뭐 보통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죠. 첫 마디부터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아인슈타인쯤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칙의 그 세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대충 개념들은 알잖아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완전히 달라서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늘어난다는 둥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뉴턴 물리학이 정사각형 같다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타원형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막 춤추는 것 같아 그 선이. 그래서 이제 확률 같은 거 보면 이제 나중에 확률도 그런 무슨 확률 해가지고 그렇게 춤추는 확률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지경에 가면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앞에 하모니라는 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원인 결과를 탐구한다고 할 때 하모니에 비교하면 하모니성이 없는 듯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지경이 되면 자연과학에도 하모니가 있다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든지 이런 게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 무슨 이거 시인이하고 만화가가 하는 얘기 같고 예술가가 할 것 같은 얘기가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로서 논증이 된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에 가면 다 만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연과학도 마지막에 가면 예술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고 그 우아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야, 이 원리의 공식이 이렇게 우아하단 말인가 하고서 감동하고 감탄을 하는 거야. 그
처음 발표할 때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하위에서 보면 이제 역시 좀 딱딱하죠. 딱딱한데, 이제 정말 끄트머리 가면은 이것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시인들도 시인 나름으로는 과학자처럼 또 시를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단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양반은 뭐 그냥 철학자니까. 그리고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잖아요. 분별하고 분석하는 건데, 이제 단지 대상이 자연물을 분석하느냐, 또 다른 걸 분석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마지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중간까지는 자연과학자는 원인 결과를 탐구하고 시인은 이제 하모니에 접촉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실인하고 비교해서 현실인은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날이 그날이고 맛이 없죠. 몸이 건조하게 살죠. 물론 뭐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죠. 근데 시인은 순간순간을 무미가 아니라 별미로 맛봅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강의한 내용에 나온 거예요. 어제 이제 유명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론, 거기서 이제 5단계 자아 실현자, 인격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의 1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아 실현자는 순간순간 갑자기 황홀해지기도 하고,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오! 하고 엄청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아 실현자는 두어 분류가 있어요. 그 학자에 따르면. 그걸 많이 맛보고 특별히 맛보는 1형이 있고요. 가끔 맛보고 약하게 맛보는 2형이 있어요. 그 약하게 맛보는 사람들은 그 대신 현실성이 강해요. 그리고 주로 정치가가 돼요. 사회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맛보는 사람들은 주로 예술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또 많이 강하게 맛보는 대표적 인물로 이 양반이 누구를 들었냐면 아인슈타인하고 올더스 헉슬리를 들었거든요. 올더스 헉슬리는 작가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인데도 그런 예술적 그런 순간순간의 기쁨을 맛보는 대표자로 꼽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자거든요. 아마추어로는 아주 상급으로 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 감각도 있었던 그런 양반인데 어쨌든 시인은 그런 거고요. 시인은 향기를 꿈꿉니다. 시인은 감각적으로 상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향기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감각적으로는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A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B로 표현하는 것. 요게 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귀로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듣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눈으로 보는데 귀로 봅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거죠. 향기를 꿈꿉니다. 꿈이라는 게 이제 상상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상에 기반해 있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화하는 거예요. 예술은 감각화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는 오관이 있는데 이 오관이 다 예술이 가능해요. 시각으로 가는 건 당연히 시각 예술. 대표적으로 미술, 조각, 건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청각 예술, 음악. 그럼 후각은 어떻게 예술이 되느냐? 요즘은 아로마라고 해가지고 어, 그걸 치유로 많이 하고 있죠. 향기 치유 같은 게 있는데 향기 치유 받을 때 그거 예술이죠. 좋은 향기를 맡으면 예술이잖아요. 다만 음악하고 미술은 작품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생할 수가 있는데 향기는 날아가 버리니까 멈춰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것뿐이지 예술하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각도 마찬가지죠. 아주 맛있는 음식은 그 예술이죠.
역시 먹어버리면 사라지니까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촉각이 있는데 촉각도 마찬가지죠. 비천득 선생님 글 보면은 어,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뭐 그 새로 된 구두창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걷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새로 나온 새싹의 순을 만지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약간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나는 나무 안에의 수달피 목도리를 만지기 좋아한다는 것도 있어요. 하필이면 나무 안에야. 그런데 그 여인이 수달피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한번 만지는 걸 좋아한대. 이게 농담이고 약간 유머러스 하면서 묘한 느낌을 주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감각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걸 느껴요. 피 선생님 글을 보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감각에서 느끼는 기쁨들이 표현된 걸 보면 나보다 훨씬 섬세하다는 걸 느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찾아내게 될 때 5개를 찾아낸다 그러면 선생님은 나보다 10배 많이 찾아낼 것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의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요. 아마 자아실현자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감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인이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예로 들면 겨울은 강철로 된 부지개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가 마음 속에서 감각합니다. 직접 감각이 아니고 형상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 이렇게 했을 때 강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 언어예요. 개념으로. 근데 겨울은 얼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학 언어거든요. 비유니까. 언어의 2차적 용법이다. 그지? 그러면 마음이 차갑습니다 할 때는 개념을 떠올리니까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으로 치면 추상화야. 근데 겨울은 얼음입니다. 그러면 얼음은 구상물이죠. 추상물이 아니죠. 그러면 마음 속에서 상상 속에서 얼음이 그림으로 떠오르겠죠. 그럼 비록 마음 속이기는 하지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감각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렇잖아요? 바로 그 감각이 강화되고 감각을 잘 이용하면 감동이 되고 인상적인 게 되는 거지. 겨울은 차갑습니다 한 말은 10번 들어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기억세포가 이게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필름 감도가 떨어져 한 번 들으면 기억이 안 돼. 그러면 뭐 집사람이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잊어먹어. 근데 2번 반복하면 이제 조금 나요. 들은 말을 한번 반복하면 좀 기억이 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건데 비유하면은 겨울은 차갑습니다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그런 말이고 겨울은 얼음입니다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감도가 좋은 그런 효과를 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시적 표현, 비유적 표현, 형상화된 표현은 감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2줄씩 하고 무슨 개념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라고는 하지만 전달하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게 시적인 것도 있지만 시적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인 그런 것인데 계속 그런 말만 계속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법을 바꿔야죠. 2줄씩 하다가 바꿔서 이번에는 넉 줄로 만들었죠. 살아있으면 장엄하고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잘디잔 사금으로 모래밭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시인은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어법을 밀었다 당겼다 짧았다 길었다 하면서 바꿔야 좀 덜 지루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디잔 사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래밭에 가면 멀리서 보면 바짝바짝 하죠. 작은 그 금이 있는 건데
그런 금 가지고는 뭐 금을 못 모으지만 정말로 사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래를 뭐 1톤을 예를 들면 저 건져내면 거기서 금이 뭐 한 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인생의 비밀, 뭐 사금 같은 비밀을 찾는 게 시고 문학이에요. 예, 보통 사람은 못 보는 거지. 나만 보는 거지. 그 책이 좋은 책들을 보면은 저는 그 본작품보다 서문에 감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윤동주 선생의 서시죠. 본시보다 서시가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에 있는 서문도 정말 명문장이에요. 거기에 사금 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금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피 선생님이 처음에 책을 내실 때 산호와 진주라고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거든요. 그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 거기에 나오는 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산호와 진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제목을 붙인 건데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근데 산호와 진주는 바닷속 깊은 데 멀리 멀리 있다. 파도는 높고 바닷물은 무섭고 그래가지고 나는 감히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멀리 배 타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겁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산호와 진주가 꿈이긴 한데 못 가고 그 대신 해변가를 거닌다. 거닐다 보면은 조갑이나 조약돌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온다. 산호와 진주 대신 가져온 거예요. 조갑이와 조약돌. 산호와 진주는 보물이지만 이건 보물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내가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얘가 산호와 진주처럼 이뻐 보이기도 한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제 피천득의 탁월한 점이고 수필의 자리고 또 시의 자리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성인 군자라든가 막 영웅이 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영웅도 아닌 그런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만약 영웅이나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카이사르 같이 이렇게 쓰거나 산호와 진주가 꿈인데 나는 바닷속 깊이 5,000m까지 들어갔노라 막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실패하는데 나는 한가만히 지고 나왔노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수필은 특히 수필은 그렇게 해요. 수필가들은 그렇게 해야 예뻐요. 그런 요점을 모르고 피천득 흉내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피천득 후계자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점을 전혀 몰라. 피천득 탁월함이 뭐인지를 모르고 예쁜 말을 쓰면 피천득인 줄 아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바로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거지. 말을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지.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는데요. 그 대신 나는 조가비와 조약들을 주워왔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멋진 말을 하죠. 마치 별로 이쁘지 않은 아기에게 이쁜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하는 엄마와도 같이 나는 나의 이 글들을 산호와 진주라고 부르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거기에는 겸손함도 있고 특히 지금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사금을 발견하는 조가비와 조약돌에서 산호와 진주를 발견하는 이러한 눈 이것이 돌아가면 삶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기쁜 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산책하는 동안에도 사금을 발견할 게 수두룩하길 거야. 아마 그게 시인의 눈이고 작가의 눈이고 예술가의 눈이고 또한 수행하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눈이겠죠. 어쨌든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리잔 사금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는 오 하는 감탄어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건데요. 이제 제가 그 불교 모임에서도 그 얘기하는데 불교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 기독교에 이게 감탄어가 많아요. 근데 불교에는 감탄어가 조금 적어요. 요게 이제 좀 불교가 논리적이고 이런 면이 강하다 보니까 좌뇌가 강해지면 감탄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술 강의를 해도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감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쪽 인문계 사람한테 하면 조금 낫고 예술계 사람한테는 훨씬 나아요. 남녀로 보면은 남자만 모인 데 가면 감탄이 별로 좀 적고 여성들이 있는 데 가서 하면 감탄이 좀 많고 또 나이로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감탄이 없고 어린이로 내려갈수록 와 어린이들은 길거리 걸어갈 때도 야 소리를 자꾸 질러 뭐가 그렇게 야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도 안 걸어가 그냥 평상적으로 똑같은 일보 해갖고 음보수를 맞추지를 않고 두 걸음 걷다 팔짝 뛰고 세 걸음 걷다 돌아보고 이러면서 깡충거리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 발랄함, 이 불규칙함, 이 규칙의 파괴 이게 예술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감탄한다는 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감탄할 줄 모르면 그냥 일단 뭐 시인 그만두라고. 그리고 이것은 인격 수양하고도 관련된다고 제가 어느 강의에서 얘기했는데요. 4대 성인을 비교하면 3대 성인은 감탄 엄청 잘해요. 근데 감탄이 제일 약한 분이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도 감탄하긴 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토론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면서도 오 아무개요 이러면서 제자를 부를 때 항상 오 이러면서 불러요. 오 아무개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감탄어가 많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이에요. 와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셰익스피어는 예수님 따라하려면 한참 있어가야 돼. 문학의 왕인 셰익스피어, 문학의 황제 셰익스피어도 황제 위에 뭐가 있는지, 황제 위에는 신이 있겠지. 그러니까 언어의 신은 예수야.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야, 상상수는 진짜 문학으로 볼 때에도 너무너무너무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는 세 권의 책이 있죠. 사복음서 중에 앞에 세 가지가 다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기 문학이에요, 문학. 성경이기 이전에 나는 그 문학 작품으로 봐요. 예수라는 주인공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 장편도 아니지만 소설로 봐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라는 캐릭터를 창조한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겠지만은 뭐 마테오라든가 루카라든가 하는 이런 양반들은 불멸의 문학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창조된 문학적 캐릭터 중에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캐릭터는 전하고도 후하고도 전무후무하거든. 아무리 유명한 캐릭터를 문학에서 가져와 봐요. 어떤 소설. 어린 왕자가 멋지다 한들 예수를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돈키호테를 가져온들, 햄릿을 가져온들, 누구를 가져온들, 로미오, 줄리엣을 가져온들 어림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예수님도 감탄어가 많은데,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 플러스 바울 아니에요, 바울. 예수님을 해석한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되죠. 철학은 바울이 축적한 거고 예수님은 그냥 살다 가셨는데 바울로 넘어오면 감탄어가 확 줄어들어 버리. 똑같이 성경에 글이 올라 있지만 14편의 작품이 올라 있어서 성경 자체로 보면 예수님 말씀보다는 바울 말씀이 양이 훨씬 많아요. 분량적으로는. 양 많으면 뭐예요? 양 많으면 이기나? 그거 아니잖아요. 시 한 편으로 장편 소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시잖아요. 길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바울의 말씀도 감탄어가 없지는 않아. 예수님처럼 고급한 그런 시적, 예술적 느낌 내지는 그런 것이 적고요. 훨씬 적고. 중국에 와도 마찬가지. 공자님은 감탄어가 아주 고급하고 많은데
이 맹자로 오면 감탄어가 확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고 논리적으로 막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철학적으로 나가고 이러면 이제 감탄어가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공자님의 경우에는 인격이 예술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감탄어도 있고 문학성도 있고 그 공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문학을 가지고도 어쨌든 그래요. 부처님은 뭐 시인이고 유명한 법구경은 그 자체가 전부 시거든요. 정형시예요, 다. 글자 수가 다 맞아서 한 줄에 8글자씩 해서 넉 줄 해갖고 어, 48에 32 음절로 딱딱 떨어지고요. 어떤 법구경 보면은 운까지 다 맞춰놨어요. 이게 완전히 시를 쓰실 줄 아는 그런 그 정형시를 쓰는 시인인 거지. 그리고 이제 어, 또 감탄하면서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경이 또 있어요. 감흥계라고 번역이 되는데 감흥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경전이 있을 정도로 이게 감흥과 감탄을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감탄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괴테. 괴테의 만년 9년을 비서로 지낸 에커만이 쓴 괴테와 의테가를 보면, 이야, 괴테 감탄 엄청 많이 해요. 감탄 읽으려고 내가 그 책을 3번이나 봤다니까.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수많은 당대의 예술가, 뭐 선배 예술가, 뭐 셰익스피어,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유명하지 않은 신인데도 정말 왜 이렇게 시를 잘 쓰지? 이런 식으로 감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당대에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위인들이 많잖아요. 나폴레옹도 만났고 나폴레옹을 물리친 웰링턴 장군. 웰링턴 장군을 직접 보지는 않고 그 보면은 그때가 사는데 그 가까운 이제 호텔에 묵었다 갔다고 그러면서 누가 봤다고 그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런 당대의 사람에 대해서도 감동하고 감탄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군자 이상 현자가 돼야 감탄이 많이 나와요. 감탄을 잘한다는 건 사실은 마음 수양의 경지가 높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감탄하지 불행하고 막 마음이 원하는 게 많고 막 욕심이 많으면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1인분 하고도 남아서 여분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술이 이것은 넘치는 것 같은 게 감탄이거든요. 마음이 넘쳐야 감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시인, 예술가 또는 일부러 감탄을 해도 좋고, 일부러 감탄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오면 더 좋겠죠. 감탄할 만한 것을 발견하려면은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만큼 품성도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필로소피는 넓은 범주를 개념으로 다루고 포에트리는 낱낱이 소식을 아까 한 그 말이에요. 철학은 넓은 걸 다루긴 해요. 넓은 걸 다루면 다룰수록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한 낱낱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감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 모으고 2번 모으고 이게 층층으로 계속 개념을 쌓아 올려가서 마지막에 가면 뭐 전제니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버섯도 있어요. 뭐 각각 그 이름이 하나씩 있죠. 요게 씨예요. 요게 씨인데 요걸 다 합쳐가지고 식재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요게 개념이에요. 한 단어로 묶는 건 참 편리하고 식재료만 뭐 100가지라도 묶어졌죠. 반찬 이렇게 하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식재료 아닌 또 식물들도 있겠죠. 또 동물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채소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육류 이번에는 이렇게 걷죠. 또뭐 육류 말고 뭐 기타 등등 해산물 해가지고 다 합쳐서 식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2층, 3층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상위 개념이 계속 개발되는 거죠. 철학에서는 그 상위 개념이 한 10단계, 20단계 뒤에까지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 따라잡지를 못하죠. 그 식재료까지 뭐 서너 단계는 따라잡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넓은 범주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게 개념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능숙해져야 이제 철학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문학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낱낱이 식재료, 버섯이면 버섯, 시금치면 시금치인데, 이번에는 또 버섯도 뭐, 팽이버섯 따르고, 송이버섯 따르고, 무슨 버섯 따르고 또, 그럼 또 이번에는 표고버섯 가지고도 네가 본 표고버섯 아닌 내가 본 표고버섯. 그것도 내가 본 것도 어제 본 것이 아닌 지금 본 표고버섯.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감각화하는, 요게 이제 철학하고 비교되어서 제가 생각한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비 선생님 같은 거예요. 사금을 발견한 사람은 놀라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이슬을 진주로 줍는 두 사람이. 아까 비슷하죠. 조개와 조약돌을 산호와 진주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애기의. 이미 있는 것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건 똑같은데, 조하고 제하는 건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걸 복제하는 것인데, 그게 하고 지금 없던 것을, 지금껏 없던 것을 창하는, 이 창이 비롯한다는 창자예요. 맨 처음으로 한다 이런 창자거든요. 맨 처음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맨 처음이겠죠. 시작하는 알파. 이게 이제 예술가의. 그러니까 창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조가위와 조약돌을 진주와 산호에 비교하는 것. 이게 창이라고요. 발견했으니까 새로. 여태까지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소녀와 눈 맑은 소년의. 이게 이제 요새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소녀만 얘기하면은 불평등한 것 같아서 소년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소년은 사랑스럽다고 하고 똑같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눈 맑은 소년을 이렇게 해봤어요. 숭고한 어머니. 아버지는 안 넣어도 돼요. 어머니만 넣자고. 여기까지 또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우아한 무용가에 설고 깊은 방랑자에 이런 이제 반복 같은 건 이제 시적 기법이죠. 근데 요거는 주로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다채로운 이미지 하고서 사람 아닌 것도 또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심오한 현자의 고귀 한세계 할 때 심오한 현자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철학적인 거죠. 요 앞에는 예술적이라면 철학적인 그런 고귀하다고까지 말을 하니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문학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철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간의 관계죠. 그래서 심오하면 더 좋죠. 제가 좌우하기를 할공이라고 허공을 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쓴 거예요. 검으로 하늘을 베고 뜰채로 소리를 건지며 소리를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근데 건져야죠. 시인이니까 뭐 시인은 자유예요. 그다음에 색채를 신주로 마시고 이제 신주라고 했지만 동북아에는 신주 개념이 없고 서양에는 이제 바쿠스라고 있잖아요. 바카스. 늘 신주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도취에 빠져 있다. 색깔을 또 신주로 마시고 해와 달을 배로 노저으며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렇게 하면서 머나먼 유성 애인과 은밀히 키스하는 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애인 삼아서 키스하는 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라는 글자가 말씀 원자에다 절사자잖아요. 말씀의 사원. 그러니까 사원을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언어의 지성소 그랬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이런 거니까요. 신이 머무는 공간, 뭐 거룩한 분이 머무는 공간, 이 지성소죠. 그래서 언어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시인 자신이 설명해도 안 될 게 없어요. 함축이 많아서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썼으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해석하면은 시인이 정답을 줘버리니까 나머지 해석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잠언시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잠언시는 어차피 어떤 개념을 말하고 이해시키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개념식 해야 되니까 설명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고요. 또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했더라도
제가 설명한 것 이상을 또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한번, 어, 제 나름대로 쓴 시의 세계라는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 시에 대해서, 혹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또 시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시거나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또는 같은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로 그야말로 시에 대해서 시를 보는 관점에서 사금을 발견하고 산호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작은 깨달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나요? 혜연님 말씀해봐요. 아무래도 이 글을 대함으로써 좀 파생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밑바탕에 깔고 사물을 바라볼 때, 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언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넓게 이렇게 넓은 데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아마 촉이 더 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 네, 촉이 네, 예민해져야 되고요.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이 피천득 선생의 표현이거든요. 전나무 아시죠? 네, 바늘처럼 뾰족뾰족한데 네, 네,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전나무예요. 전나무 잎은 소나무 잎은 바늘같이 생겼지만 전나무 잎은 바늘이라기보다는 바늘이라도 약간 납작한 바늘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연하게 처음 나온 새수는 정말 부드럽죠. 만져보셨나 몰라도 네, 네. 안 만져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드러운 아기 살결 같은 그런 건데 연한 살결 같이 부드럽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보아내고 만져보고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우연히 가서 전나무가 있는데 그 잎 하나를 봤는데 그 맑은 이슬과 함께 있는 그 전나무 하나를 보시 이렇게 감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장 쓰는 건 아니고 무슨 다른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 튀어나와가지고 전나무 잎 하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지. 그런 때 사실은 예, 이 희열을 느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분이 써놓은 그런 글을 보고 희열을 느껴야 돼. 근데 그걸 느낀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못 봐. 피천득을 가지고 내가 20시간 얘기하는데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피천득을 갖고 노래만 부르고 어린 왕자를 가지고 평생 두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만은 공원을 가면서 그런 작은 것들을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지만 저는 문학을 읽으면서 그런 문학가들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됨으로써 문학도 더 잘 알게 되고 글을 쓸 때도 그게 다 이제 자양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들었고요. 우리 저 주영님도 한 말씀. 그 이 시를 읽으면 이제 그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딱 그런 작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뭐 하늘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금을 찾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어떤 종교적인 진리랑도 또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분 작품으로 가봅시다. 성북촌 한번 낭송해 주세요. 성북촌 이종주 도성 너머 성 밖엔 오랜 달동네 느림보 걸음걸음 옛 정취 가득 유장이 굽이쳐온 세월의 흔적 산 아래 오밀조밀 늘어선 골목 석양 속 시무장엔 찬향기 그득 호젓한 종소리에 기도 실어 보내네. 지난번에 이제 성북촌 쪽하고 또 이쪽 저 서촌마을 예, 이거를 1절, 2절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독립해가지고 이제 따로 하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7호조로. 예, 그런데 7호조가 잘 됐는데 마지막 줄은 7호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어, 그,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듬이 소리 뭐 이런 거를 좀 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안 이게 조금 아쉬워요. 허젓한 종소리까지는 일곱이 됐는데 기도 실어 보내네. 요게 또 일곱 글자가 칠칠이 돼 버렸단 말이야. 나머지는 딱 7호, 7호 아기저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요걸 지난번에 왜 그 이원수 선생의 겨울나무 보면은 바람께 듣고 그랬잖아요. 예. 바깥 소식도 바람께 듣고. 어, 근데 바람께라는 말은 존칭하는 건데 무슨 바람께식이나 할 게 아니라 바람에게 듣고가 맞는데 바람에게 듣고 하면 여섯 글자가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음, 바람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어법이 안 맞네. 왜 존칭 쓰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젓한 종소리에 뭐 기도를 꼭 넣어야 된다면 아무튼 다섯 글자로 뭘 맞춰보는 거예요. 뭐 기도해 보내 하든지 뭐 기도 올리세 뭐 하든지 뭐 기도 올린다 올리다 하든지 뭐 두 손 모으다 하든지 음.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실컷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맥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 예. 어, 그러니까 기도 실언내가 어때요? 예? 기도 기도 실언내. 실언내도 다섯 글자 자체는 되는데 예. 하여튼 뭐 작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이제 하고 또 꼭 기도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한시인데 역시 아까 한시 그 백제 성고 금 모침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종소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한시가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월락오제 상만천 고서성의 한산사 마지막이 야반 종성 도객선이에요. 야반. 이제 야반은 밤여자의 절반하는 반이니까 한밤중 이런 뜻이고요. 야반 도주하다 이거 있잖아요. 야반 종성은 종소리다 이 말이고 도객선 도는 도착했다 이르렀다. 객선은 그 손님을 태운 배예요. 객선. 그래서 월락오제 상만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시거든요. 월락 달은 떨어지고 월락 달을 떨어질락. 오제 까마귀요 울지. 달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울어. 캄캄한 밤이죠. 상만천은 상은 서리상자예요. 가득할 만 하늘천. 서리 기운이 하늘에 가득해. 아주 첫 구절이 기가 막히죠. 보서성의 한산사이고 한산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한산사에 한산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남긴 시가 유명하죠. 한산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한산사, 고소성이라는 성 밖에 한산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읽는데 말이지. 야반 종성이 객선에 와서 닿는다. 이렇게 해갖고 종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호젓한 종소리에 내가 기도까지 안 하더라도 종소리가 울린다는 정도만 해도 종소리가 울린다든가 뭐 종소리가 붉은 종소리 만다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맨 처음에 쓴 시조 그거는 이제 아니 중학생 때 맨 처음에 썼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어 글자로 적힌 거는 샘터에 투고를 해가지고 시조를 하나 냈더니 샘터에 실렸어요. 마지막 구절이 그 유격장에서라고 썼는데 꽃보라 지는 계곡 아득한 절벽을 타고 젊음을 레펠에 실어 붉은 뜻 찬 맥박이 기계도 창공에 떨쳐 흩날리는 빗줄기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계, 그 젊은 이유 기계가 창공에 떨쳐서 레펠을 타고 이제 내려갔으니까 이 빛이 줄기가 돼가지고 막 흩날렸다. 절벽이라고 했으니까 아득한 절벽을 타고 그래서 기계도 창공에 떨쳐 흩날리는 빗줄기 이런 것처럼 이 종소리도 마지막에 호젓한 종소리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딱 그 금모침처럼 종소리라는 단어 붉은 종소리 내 마음 기도 실은 그거 한 붉은 종소리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체적인 리듬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제외하면 일단 7호조가 딱딱 아기가 떨어진 게 너무 좋고요. 자, 도성 넘어 성 밖엔 오랜 달동네 느림보 걸음걸음 옛정취 가득 이제 천천히 걷는다 이거죠.
그렇긴 한데 느림보 걸음걸음이 창의적인 것은 좋은데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아함이랄까 격조랄까 하는 데는 느림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천천히라든가 뭐 느림보와 비슷하지만 그 어떤 단어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작은 그 아름다운 발견 숨어 있는 것을 발견 그런 걸 했는데 이런 단어 하나가 그 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가 있느냐 그 작은 차이도 역시 느낄 줄 알고 또 그래서 이제 단어가 많아야 돼요. 언어가 많아야 느림보 비슷하긴 한데 느림보 말고 뭐 없을까?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인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시인들이 고민하는 거 보고 찾아내려고 고민하고. 그래서 퇴고 아니에요. 승고 월화문,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고, 고할래, 밀추, 문을 민다고 그럴까, 문을 두드린다고 그럴까, 그래갖고 추고 퇴고 하잖아요. 이 스님이 미는 거하고 두드리는 거 어느 게 나을까? 미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낫지 않소? 라고 했다는 건데, 밀면 뭔가 조용하고 약간 여성스러운데 두드리면 남성적이고 심차게 딱 때리고 야 이건 미는 게 낫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의 미세함을 느껴서 이제 그 가도라는 시인은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탁 태수님한테 부딪혔는데 태수가 또 시인이야. 왜 부딪혔어? 하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밀지 말고 두드리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또 대시이니까 탁 듣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미는 거는 80점이고 두드리는 게 100점이야. 이게 그 차이가 딱 온 거예요.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근데 이 이제 창작하는 이 사람은 둘 다 90점 같은데 이게 91점인지 이러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언어, 밀축자와 두드릴 고자 그 하나 차이의 그 미세함을 아는 것처럼 뭔가 이제 필요하고요. 위장이 굽이쳐온 세월의 흔적, 산아래 옹기종 밀대로 선골목. 이런 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석양 속 심우장현 찬향기 그득. 그득도 이제 그득이 좋은지, 가득이 좋은지, 또 그득이란 말 자체 말고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향기니까, 향기는 그득이 담기기는 그렇죠. 물이라면 담기겠죠. 근데 향기는 퍼지는 거니까 뭔가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소리. 그래서 아까 이 종소리와 이 석양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붉은 종소리 하든지 뭐 무슨 하여튼 뭐, 뭔가 하여튼 여기 잘 만들면 요 가지고 뭔가가 이게 올 것 같아요. 또 이제 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지만 이게 시무장이라는 것이 시무가 소를 찾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돼 있으면은 뭐 소를 찾는 과정을 뭐 10단계로 하기도 하고 또 소를 찾는다는 게 마음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시무장이 그냥 시무장이 아니고 만해 선생과 관련이 되니까 그런 시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만해 선생의 의미가 은원히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죠. 같은 종소리라도 또 같은 석양이라도 시무장이기 때문에 석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석양 속에 시무장이 서 있었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시무장인데 하필이면 왜 석양이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만해 선생이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복권이 없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석양이라는 이미지를 나라 잃은 상태와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다음에 종소리도 그냥 호젓하다 듣기 좋네 이거 말고 하필이면 그 종소리가 왜 나에게는 나라 잃은 백성의 종소리로 들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그때는 나라 잃은 종소리로 만해 선생은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데 들으니까 또 다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시조가 고려 말에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려 말 충신들의 시조가 유명한 시조가 몇 개 있죠. 야은길제 선생의 시조, 뭐 정몽주 선생의 시조는 너무 유명하고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이런 거 있거든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가운 매화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지고 숨어서 사는 그런 그 이제 고려 충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석양이라는 게 뭐예요? 고려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석양 아니에요. 그래서 갈 곳 모른다는 거 뭐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물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반가운 매화가 뭐겠어요? 나 같은 충신, 나 같은 지사, 그런 사람 어디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그냥 매화가 아니고, 그냥 석양이 아닌 것이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시무장, 석양, 종소리, 이런 것들이 그런 중의성,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함축하는, 그렇게 하면 훨씬 밀도가 높아지면서, 읽는 사람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단순 음식이 있고, 맛이 중층 맛을 내는 음식이 있잖아요. 좋은 음식이라는 건 맛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섞인 거지. 짜면 짜고 맵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짜면서 맵고 매우면서 달고 달면서 새콤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층적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듣고 생각난 거 있으면 우리 취영님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일단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많이 등장시키지 않고 조금 줄여보려고 했고, 또 원래는 뭐 좀 노래처럼 약간 부드럽게 가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게 분위기는 가지는 못했지만 어 조금 마지막에 뭔가 조금 그런 그 절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좀 마지막 그 행위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의적인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조금 뭐 붉은 종소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취영님의 경우에는요, 이 소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도성, 그다음에 달동네, 걸음, 그다음에 뭐 세월, 골목, 석양, 시무장, 향기, 종소리,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요 짧은 시안에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재들이 많게 되면 그냥 계속 나열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평면적이란 말이죠. 시 전체에서 미술 같으면은 산을 그려도 그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황금 분할 보면 대개 보면 3분의 1 선으로 해가지고 산이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한 가운데 중앙에 뾰족하게 올라 있으면 그게 도형이지 그림이 아니죠. 그림이면 대개 보면 산 정상은 약간 오른쪽 끝에서 3분의 1, 앞에서는 3분의 2 지점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에요. 피크 치는 게 그 정도 지점이다 이거지. 앞에 두 개, 기승산이 점점 올라가네 하다가 피크를 딱 찍어서 쫙 내려오면서 마무리. 이게 똑같거든요. 기승전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황금보랄이.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민감하니까 이번엔 산을 두 개를 그려갖고 하나는 그렇게 정상인데 한 반만 올라가는 산을 밑에다 하나 또 그려가지고 기승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 저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그야말로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도성을 했고 실제로 서울이라는 데가 명당이에요. 한반도의 중심이죠.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뒤에 또 산이 이중으로 있죠. 거기다 군계를 딱 치고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죠. 원래 임금님은 남쪽을 보게 앉아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를 보고 정중앙에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산 임수 등에다가 산을 대고 앞에다가 물을 또 대야 돼요. 산과 물이 또 중국 철학에서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앞에 물이 흐르는데 강이 또 흐르고 있다. 근데 안산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안산. 그리고 뒷산이 그냥 뒷산만 배산하는 게 아니라 뒷산이 있으면 뒷산에 팔이 있어야 돼요. 뒷산이 이렇게 딱 안아줘야 된다고. 근데 서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또 산이 있어갖고 이렇게 딱 서울을 끌어안는 형으로 돼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제 주영님이 여기서 이제 많은 단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10개가 들어갔다 봅시다. 10개 단어를 하다 보면 그 포인트 잡을 때, 무게감을 더 줄 때, 이 글자 수는 똑같아도요. 똑같은 글자 수 7호 나가도 가운데 요 두 줄은 무게로 치면 앞에 거는 50kg인데 요거는 100kg일 수도 있어요. 글자 수가 적어도. 그렇잖아요. 한 줄이라도 앞에 거 한 줄보다 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미술에서의 황금분할 얘기한 것처럼 또는 기승전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면적으로 쭉 하는 거는 산이 정상이 없이 그냥 평지만 쭉 그린 느낌을 준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음. 그러니까 그런 기승전결적인 의미를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느슨하게 시작한 데는 그냥 맥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10개 단어 같은 거를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슬슬슬슬 하다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가장 중요하게 하든 어디 중요한 데다가 힘팍 줘버리는 거지. 쓴맛을 싹 한번 주는 거지. 갑자기 순탄하게 끝나려고 봐 하는데 쾅 하고 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농담, 연하게 할 때하고 진하게 할 때, 부드럽게 할 때하고 강하게 할 때 이거 리듬 내지는 강약 조절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이거 1번 얘기하고 나서 2번 했어요. 2번 얘기하고 나서 3번 했어요. 3번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리듬감 내지는 그 강약 내지는 굴곡 내지는 이런 게 좀 덜 느껴지니까 우리 그 주영님의 경우에는 이런 그 양을 많게 하는 또 단어가 많은 그런 소재가 많은 그쪽보다는 딱 하나 우선은 그냥 하나 10개 중에서 하나는 아니면 2개 예를 들면 요 경우라면은 석양, 심우장, 종소리 그냥 여기에다 주목을 한번 해서 한 번 더 써보자 이게요. 요걸 살리기 위해서 앞에 거는 슬금슬금 지나가도 되고 뭐 오히려 한 줄만 써도 돼. 2줄만. 그 일본의 하이쿠 같은 거는 딱 한 줄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런 한 줄짜리 시가 안 되는 법 있나? 요점은 앞에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 주는 걸 하나 잡고 그거 중심으로 시상을 다듬어 보자. 내 말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한번 해볼래요? 아, 예. 네, 한번 해봐요. 예. 그러니까 느림보 이런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것이 다 여기에 관련되고 얘를 살리려고 하는 걸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냥 음. 계속 나열 말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도 무관점에서 한번 보고 이제 나의 특성은 이렇구나를 아시면은 이제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저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그 변화 속에서 뭔가 깨우쳐지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 혜연님도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한 게 저도, 네, 그 쏙쏙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동이고요. 그 느림보라는 게 저도 여기 시에서 좀 머틀거리는 게 그 느림보가 좀 머틀거렸고요. 끝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뭔가 깔끔하게 포인트를 탁 주면 멋있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2줄을 중심으로 다듬으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그 6행으로 돼 있는데, 6행까지도 안 가고 한 5행이나 4행으로 가지고 딱 한번, 오히려 축약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삿발을 딱 잡아채면서 한번 멋들어지게 해서, 한 단계 더 멋들어진, 지금 이것 자체가 전에 거보다 한 단계가 올라간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뭐 계속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게 우리 공부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목가치밥은 이제 다음에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혜연님 걸 해야 되니까 혜연님 설경 한번 올렸다가 한번 다시 고쳤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아, 한번 낭송해 네. 주세요. 설경, 혜연, 목까지 차오른 가막덤불, 햇살 한 줌의 여분도 없어하라 한다. 핏대를 세우던 계절, 열꽃이 몽롱한 눈동자들,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얼음보다 포근하게 낮은 목소리로
촘촘하게 사이사이에 서성이며 각자의 자리로 떼어놓는다. 광야의 시선은 아득한 봄바람을 그리워하여 다시 만날 너의 발자국 기억하라나 눈이 쌓이고 있다. 나뭇가지마다 겨드랑이를 들썩이게 하는 눈은 계절 사이 쉼표이다.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아, 이거는 교수님이 겨울에 대해서 써보라 그래가지고 썼는데요. 네. 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시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뭔가 딱 끝내놓고 읽을 때, 네. 아, 뭔가 부족한 느낌은 드는데, 음. 마땅히 또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만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숙제라는 데 문제가 있구만. 시가 쓰고 싶어져 가지고 저절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숙제에서 점수 맞으려고 쓴 시라서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제 어떤 제가 착안한 게 아니고, 네. 교수님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후회하는 이제, 건지. 거기다가 채우려고 그러니까, 감탄이 기초가 돼서 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감탄 안 한 거를 가지고 억지로 감탄한 척 하려니까 안 됐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약간 뭐, 뭔가가, 네. 아, 마음에 드는 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를 쓴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개의 경우 열에 한 일곱 여덟은 시가 쓰고 싶어져서 쓰는데 안 그러는데도 쓰려고 해서 쓸 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를 쓰고 싶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도 안 쓰는 게 제 원칙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억지로 시를 쓸 필요는 없어요. 숙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나 음,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억지로도 한번 써보는 것도 또 괜찮은 건데요. 어쨌든 네. 설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이거 보면서 계속 그 혜연님 걸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에, 개념 내지는 이론으로 정립은 안 돼 있으나 그 시적 아이디어가 있는 그 셈,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느끼고 뭔가가 있는 그거는 참 풍부해요. 시인으로서의 기본 품성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된 게 지난번에 그 요양원 했던 양원의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시상 자체가 정말 좋거든. 근데 이제 음, 표현이 조금 능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니까 훨씬 좋아진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이 그 시상 이 시상은 본인 거고 다른 경우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에 흐르고 있는 뭐 안개 같은 물 같은 게 흐르고 있어요. 이 밑바닥에 정서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 네. 기류가 시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그런 타고난 품성, 그게 아주 좋다고 봐요, 저는. 다만 이제 그걸 표현하는 기술, 네. 네. 요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하여튼 타고난 이것도 똑같이 그 처음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뭐가 복숭아도 있고 뭐 얼음보다도 있고 뭐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그 기류는 있거든. 근데 그 기류를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지는 않아도 아주 분명한 건지 시가 아니고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애매모호해갖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류가 기류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기류인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그건 똑같이 우리 그 주영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설경이면 설경 하나의 중심 시상 하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중심 시상이 없이 쓰다 보니까 다만 이제 기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길게 막 이런 거 저거 하는데 큰 틀에서는 아까 그 주영님하고 똑같아. 여기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설경 중에서 어떤 설경이냐고 핵심이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를 들면. 근데 그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이것저것이 막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요 안에서 내가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요점 하나를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재정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니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맞아, 길어지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욕심 자체는 욕심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가 불교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음, 엄마가 딸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이러면 안 좋은 욕심이고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이러면 좋은 욕심이 없다는 거니까 욕심이란 단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 건데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안 좋은 욕심은 욕망이라고 하자. 좋은 욕심은 욕구라고 하자.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희구라고 하자.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를 쓰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야 되지만 욕망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의욕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 의욕이 과해가지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능력까지만 쓴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나온 대로 술술 쓰는 그런 것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설경이면 설경. 그 중에서 어떤 거, 이 햇살이 있다. 그러면 눈 위에 햇살이 비쳤다. 그 비친 게 참 특별하다. 아까 사금처럼. 뭔가를 발견해서 눈은 눈인데 햇살이 비치는 눈. 요걸 중심으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뭐, 핏대를 세운 이 핏대가 아까 저 지적하신 그 그 거북이 걸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핏대가 갑자기 왜, 음, 이 험한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데 음,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고, 뭐, 열꽃이 영롱한 눈동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까 말한 그 기류, 밑에 흐르는 기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잘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되지는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눈하고 열꽃은 전혀 안 맞거든요. 몽롱함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햇살을 하든 몽롱함을 하든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면에서는 멋들어진 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는 쓰는데 이거는 명사로 쓰고 주어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부사 형용사로 바꾸고 이런 기법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능숙한 기법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걸로 하든지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요거만 갖고 설경에 대해서 말하든지 중심을 둬서 눈 내린 풍경의 자연스러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순수함 그런 걸 하든지. 근데 서로 안 맞는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핏대 전혀 안 맞거든. 자연스러움하고 핏대는 맞을 수가 없고 몽롱한 눈동자일 수도 있어요. 박재삼 선생의 저승은 따로 없어라 눈에 덮인 이 강산. 몽롱하잖아요. 저승이니까. 눈 덮인 풍경을 저승에다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오는 풍경이 몽롱하다 이렇게 몰고 가도 돼요. 어쨌든 하나만 하자고 하나만 다 하지 말고 설경 가지고 몽롱하다고 하든지 자연스럽다고 하든지 햇살이라고 하든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촘촘하다고 하든지 광야와 연결해서 확눈 내리는 광야 하든지 아니면 겨울인데 봄바람을 그리워하든지 뭐 하나만 하자고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우리 시영님이 했던 말씀의 반복인데 시영님하고 진수라는 스타일이 다른 거야. 시영님은 확실히 언어가 개념이 분명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구상화파야. 화가로 치면 구상화가에 가깝고 이 순호님은 혜연님은 추상화적인 느낌이 많아.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가 있긴 있는 이런 계통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취영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연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 이런 말도 멋진 것 같고 마지막에 이게 은유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 눈은 계절사의 쉼표다 이 말도 일단 표현 면에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전에도 이렇게 그 유치원 시 같은 거
좋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그 답답한 뭔가를 이제 조금 어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두 분 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한 셈이 됐는데, 좀 줄이고 중심 시상을 정해가지고 그 중심 시상만 가지고 길지 않고 임팩트 있게 딱 한번 재정의를 해서 올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다른 것도 올리셨으니까 같이 검토하고 또 겨울시 지난번에 이제 읽다 말았는데 그거는 이제 쉬고 겨울 시조도 내가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나면 겨울을 노래한 시조들 중에 참 좋은 게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에, 조선시대 고전 시들 있잖아요. 황진이라든가 뭐 성삼문 선생의 시조도 있고 그런 겨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조도 있고 또 현대 시조 중에 또 좋은 겨울 시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조도 한번 감상해 봤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첫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어, 앞으로 또 얼마 동안 공부를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를 같이 공부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에서 작은 사금파리는 아니고 사금을 많이 발견해서 산호와 진주를 많이 발견해서 조약돌과 조가비를 산호와 진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그 심성 또 그런 시정신 개발하는데 제가 다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